안녕하세요. 오늘 늦은 시간인데도 많은 분들이 와주셨어요. 오늘은 우리는 언제나 성에 살았다 이야기 같이 나눌 거고요. 저는 진행을 맡은 이은선 기자고요. 황석희 번역가님과 함께 자리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어 번역가 황석희입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늦었죠. 늦은 만큼 더 재밌는 얘기 나누고 돌아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아시겠지만 황석희 번역가님이 이 작품을 번역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자리를 하셨고요. 그래서 비하인드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실 것 같고 관객 여러분들도 영화를 보시면서 궁금하셨던 표현들이나 이런 것들을 가까워서 질문해 주셔도 좋을 만한 자리인 것 같습니다. 일단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번역가도 취향이라는 게 있잖아요. 장르별 취향이라는 것도 있을 테고 뭐 선호도도 있을 텐데 미스터리 공포 장르잖아요. 영화가. 이 장르에 대한 기본적인 선호도는 어떠세요? 기본적인 선호도가 아주 높은 편이죠. 아, 다행이네요. 저는 이런 영화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리고 사실 이런 영화보다 하나 더 나아가서 진짜 사람 찜찜하게 만드는 영화들을 좋아하거든요. 최근에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그 트레이 에드워드 슐츠 감독 이 컴스 앳 나잇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그 영화도 뭐 점프스케어 영화는 아닌데 호러 영화는 호러 영화인데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을 굉장히 찜찜하게 만드는 영화였어요. 그것도 스릴러였는데 그런 식의 작품을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에요. 아예 호러로 간다면 뭐 컨저링 같은 영화보다는 차라리 유전 같은 영화가 훨씬 좋고요. 그래서 밤에 봐도 컨저링이나 무슨 넌 이런 영화들은 쉽게 볼 수 있는데 오히려 이렇게 사람 찜찜하게 만드는 무서운 영화는 보기가 힘들어요. 베란다에 뭐 있을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거는. 그러면 이 작품에도 어쨌든 기본적인 호감을 가지고 보기 시작하셨을 텐데 뭐 장르라든지 CFS 같은 것들 보시고 번역 작업이라는 게 하기 전에도 영화에 대한 인상이 있을 것 같고 작업을 모두 마치고 자막이 입혀졌을 때 그 버전에 대한 인상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가끔 하거든요. 작품 전반에 대한 인상은 본격적으로 작업을 하기 전과 이유가 좀 어떻게 이 작품이 달라진 것 같으세요? 저는 이 작품의 원작자가 셜리 잭슨이라는 원작자가 그렇게 유명한 분인지 몰랐어요, 사실. 그리고 이 영화가 유명한 작품의 원작이다라는 것만 알고선 이제 번역을 시작을 했는데 처음 번역을 시작할 때 제가 들은 것은 이제 공포 영화, 호러 영화고 소설 원작이고 어떤 뭐 마녀, 뭐 폐가 이런 얘기만 들었어요. 그래서 되게 분위기도 무섭길래 예고편도 굉장히 무섭길래 저 무시무시한 호러나 이런 것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약간 뒤통수 맞은 기분이죠. 이제 처음에 느꼈던 이미지, 작품에 대한 이미지는 그런 식이었고 작품을 끝나고 났을 때는 이 원작자가 너무 궁금했어요.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떤 작품을 쓰는 사람인데 이렇게 사람 끈적하고 기분 나쁜 영화를 만들었나. 뭐 그 사람이 영화를 만든 건 아니지만 오히려 감독님은 신인이기 때문에 딱히 필모가 없으셔가지고 전에 뭘 하셨나 막 뭐 이런 궁금증이 크게 들지는 않았어요. 근데 원작자에 대한 궁금증이 많이 생겼죠. 그래서 이 원작자에 훨씬 유명하다라는 다른 작품도 읽어봤어요. 제가 이 작품도 제가 책으로 봤는데 다 보진 못했고요. 책으로 읽었는데 그 제비뽑기라는 굉장히 유명한 단편이 있어요. 셜리 잭슨의. 짧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그거 정말 충격적인데 그걸 읽어보면 더 찝찝해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셜리 잭슨이라는 작가는 집단 광기 그리고 아주 평범한 행동들 속에서 나오는 악의 뭐 이런 것들을 그리는데 아주 탁월한 작가예요. 그래서 찜찜한 영화를 만들어요. 집단 광기를 잘 그려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도그빌이나 그런 것들이 생각나는 작품들을 잘해서 끝나고 나서는 이 작품 번역이 다 끝나고 나서는 오히려 원작자가 궁금했고 또 문학적인 접근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이 작품이 단순한 스릴러나 호러는 아니고
더 읽을 수 있는 맥락이 많구나. 그리고 원작자의 삶을 알았을 때는 더 읽을 수 있는 맥락이 많구나라는 것도 느낀 작품이었고요. 근데 이렇게 원작 소설이 있는 경우에 번역가들은 어떤 고민을 할지 참 궁금해요. 왜냐면 어쨌든 국내에 번역 출간된 버전이 있고 거기에 실린 인물의 대사 표현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물론 그걸 그대로 쓰진 않고 뭔가 독창적인 해석이 있겠지만 그래도 좀 주의가 필요할 것 같거든요. 독자들은 소설의 문체에 조금 더 익숙하게 느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작업 전에 소설 원작의 표현들을 좀 유심히 보시는지 또 궁금하고 이 작품의 경우에 좀 어떻게 작업을 하셨을지 얘기를 듣고 싶어요. 이 작품을 제가 찾아서 읽어봤는데 원작이 있는 영화를 매번 책을 읽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책이 굉장히 두꺼운 경우도 있고 이 작품을 제가 책을 찾아본 이유가 영화가 굉장히 불친절해요. 중간중간 뭐 맥락도 설명을 하지 않고 책은 아무래도 더 자세하게 쓰여 있잖아요. 원작이고. 그래서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린가 해서 그 챕터를 통째로 읽어본다거나 하는 것들은 있었어요. 훨씬 이해가 좋죠. 거기는 영화만큼 생략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영화에서 의도적으로 그런 생략들을 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뭐 필요한 정보들, 아니 사실 뭐 필요한 정보라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아주 여러 가지 정보들을 고의적으로 누락함으로써 궁금증 혹은 불안함을 자꾸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떡밥과 맥커핀을 적절하게 섞어서 계속 관객들을 찜찜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호기심도 유발하고. 근데 번역가는 짜증나죠. 모르겠으니까. 그래서 읽어봤는데 아까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위험해요. 다른 분이 번역해 놓은 걸 한번 본다는 건 굉장히 위험해요. 만약에 굉장히 좋은 문장이 있을 경우에는 그게 머리에서 떠나질 않아요. 똑같은 대사가 만약에 나온다고 하더라면 근데 뭐 책과 영화가 똑같이 대사가 나오진 않지만 간혹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정말 좋은 표현을 보면 그 이상은 머리에서 떠오르지 않아요. 아무리 애를 써도 내 자존심에 저걸 그대로 쓸 수는 없어. 이게 있어도 그걸 뛰어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차라리 그걸 못 봤다면 더 좋은 표현을 낼 수도 있을지도 모르고 혹은 그냥 내 표현에 만족할지도 몰라요. 그런 경우도 있어서 이 작품도 정독을 하진 않았어요. 거의 훑어보는 수준이었어요. 제가 알거든요. 굉장히 위험해요. 그러면 그 남의 표현을 빌려 썼다라는 그 찜찜함도 있고 그 왠지 모를 패배감 같은 것도 있어요. 번역가는. 그래서 원작이 있는 작품은 오히려 더 꼼꼼하게 보지는 않는 편인 것 같아요. 맥락을 본다거나 혹은 진짜 중요한 어떤 뭐 키워드나 문장이 있는데 그걸 저 사람은 어떻게 해석했는가 정말 애매한 문장도 가끔 있거든요. 근데 그게 정말 중요할 경우 이분은 어떻게 번역을 했는가 또 볼 때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크게는 도움이 안 돼요. 사실은 크게 도움이 안 돼서 아이씨 이럴 거면 보지 말 거 이럴 때가 더 많아요. 왜냐면 그걸 보고 머리에서 안 지워지니까요. 게다가 이 작품은 번역이 상당히 괜찮아요. 곤란하네요. 예. 제가 감히 그런 평가를 하는 게 주저넘지만 번역이 좋아요. 번역을 잘 하셨어요, 되게. 그래서 제가 굉장히 잘 들어와요, 문장이. 그래서 보면서 안 돼. 이럴 때도 있었고. 그래서 원작을 번역할 때는 늘 딜레마인 것 같아요. 이거를 이제 이 원작 팬들도 있을 거고 나도 더 충실한 번역을 위해서는 보긴 봐야 될 건데 어디까지 꼼꼼히 봐야 하는가 이런 늘 고민이 있어요. 원작할 때. 원작이 있는 작품이라는 점에서도 고민이 되셨겠지만 시대 배경도 고민이 됐을 것 같아요. 이 영화의 시대 배경은 사실 모호하게 처리가 되죠. 몇 년도인지 정확하게 나오는 건 아니고 어쨌든 현대는 아닌 것 같은 느낌을 주죠. 다른 시대를 사는 인물의 대사를 번역하는 것도 조금 다른 차원의 고민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대사들을 번역할 때는 어떤 참고하시는 자료들이 있어요. 뭐 그 시대 자료들이라든지 이 경우는 어떠셨어요? 한국이 아니고 외국의 예전 시대, 그러니까 뭐 1950년대, 40년대, 30년대 이럴 때 그 사람들이 말투를 어떤 식의 한국어 투를 썼을 것인가는 사실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그 당시 문학 작품이든 영화든 한국어로 제가 이해를 하려면 다른 번역가 분이 한국어를 보고 이해할 수밖에 없는데 그
그거는 실제로 그 외국인 분들이 그런 한국 어투를 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별 의미가 없고 그런 것들도 좀 유의할 때가 있어요. 만약에 한 요 정도 지금 이 작품 정도의 배경인데 배경이 애매해요. 그리고 혹은 이것보다 조금 더 오래된 배경이에요. 그런데 제가 조금 이제 한국식으로 좀 편하게 번역을 한다고 해서 뭐 비행기 태우지 마 뭐 이런 거에 썼다고 쳐요. 그런데 배경을 보면 사실 그 시대는 비행기가 없던 이런 것들은 이제 뭐 따지고 들어가고 따질 수 있는데 사실 따지는 분은 없지만 번역을 잘못한 거죠. 시대를 잘못 보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주의하는 것도 있어요. 한 시대상에. 오히려 더 오래 뭐 중세나 아니면 뭐 그럴 때를 번역하는 거는 사극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한국 사극의 도움을 많이 받아요. 진짜 큰 도움이 돼요. 한국 사극은 다 고어투를 쓰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고 있으면 도움이 정말 많이 돼요. 가령 뭐 중세물인데 왕이 하는 말에 I'm sorry 뭐 요하네스 뭐 이러면 죄송합니다라고 쓰지 않고 뭐 송구합니다, 송구스럽습니다 이런 말들을 죄를 지었어요. 그렇죠. 그런 걸 쓸 수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사극이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렇게 애매할 때는 그냥 이 정도 배경에서는 딱히 조심하는 건 아까 그런 비행기 정도? 그쵸. 비유. 예. 인상적인 비유네요. 예. 네. 네, 뭐 제가 드릴 질문들이 좀 몇 개 남긴 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지고요. 관객 여러분들 질문을 받아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질문하실 분은 손 들어주시면 감사합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 정도 더 받아볼까요? 한석기 번역가님 때문에 다 오셨을 테니까 한 분씩 그런가요? 주시죠. 저기 저 하늘색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도 영화 번역은 아니지만 번역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한석규 번역을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네, 이 자리에 오게 되었고, 이제 그래서 좀 번역에 대한 관점에서 이제 보면 이 번역을 하면서 오역은 피할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항상 뭐 그걸 염두에 두고 계실 것 같은데 영화를 이제 번역하면서 오역을 위해서 이제 뭐 줄이기 위한 뭐 노하우나 아니면 항상 좀 고민하는 부분이 있으면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오역을 줄이고 싶은 마음은 어느 정도냐면 제 인생에서 내 수명이 한 5년 정도를 빼서 오역을 없게 준다면 저는 줄 수 있어요. 그 정도의 스트레스예요, 근데 오역은. 왜 5년이에요? 뭐 10년이요? 그 이상은 안 돼요. 네, 지금 40이 넘었는데 갓 딸이 태어나서 딸이는 한 1년이라도 오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정도의 스트레스예요. 그게 방지한다고 방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거에 대해서 길게 글을 쓴 적도 있는데 정말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이게 각 자막을 다 엑셀 한 칸으로 쭉 정리해서 감수를 한 3, 4명 정도 넣어서 한 칸에 오역, 정역, 오역, 정역 표시를 하나씩 다 하는 거예요. 3명이. 그렇게 해서 자막 1600개를 보면 줄일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제가 번역을 하고 정말 뭐 많이 보신다 그래도 감수 한두 명이 가거든요. 그리고 거의 한 명이 보세요. 2명이 보는 경우가 없어요. 웬만하면. 근데 그분들이 못 걸러내는 경우가 많죠. 근데 가령 뭐 스파이더맨 같은 경우 뭐 그렇게 큰 영화들의 경우는 뭐 700만 명, 1000만 명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저한테는 시어머니가 1000만 명인 거예요. 그 1000만 명이 눈 2개로 치면 안구 2000개가 영화를 보는 거죠. 저는 2개를 보는데요. 그 당연히 걸릴 수밖에 없고 아무리 주의해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그렇다고 오역은 어쩔 수 없어 이렇게 말을 해버리는 건 너무 무책임하고 번역가로서 오역은 있을 수 있지만 최소화하려고 노력을 하되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있을 수밖에 없지만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하되 오역이 정말 빼도 박도 못하는 오역이 나올 때가 있잖아요. 관객들이 지적하는 오역 중에 사실은 한 10개 정도를 지적하시면 그 중에 2개 정도만 오역이에요. 8개 정도는 그 맥락상 혹은 상황상 오역이 아닌 경우가 많고 혹은 아예 영어를 잘못 하시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2개 정도는 정말 빼도 박도 못하는 오역이 나와요. 제 뭐 스파이더맨에서도 틀린 게 있고 오타도 나오고 막 이러거든요. 그런데 그게 나왔을 때 번역가로서 그냥 깨끗하게 인정을 하고 미안하다. 내가 작업하다가 나도 사람이기 때문에 휴먼 에러의 가능성이 있잖아요. 내가 실수했고 잘못했고 다음에도 똑같은 잘못은 안 하려고 노력하겠다. 최소한. 그런 자세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뭐 최소한 제 2차 판권으로 나갈 때 VOD나 블루레이 같은 것으로 나갈 때 뭐 최선을 다해서 수정을 해드릴 수 있다면 제가 지금 스파이더맨도 오타가 2개가 있어요. 사실. 근데 그게 뭐 큰 영화는 오타가 더 많이 나와요. 나중에 대본이 막 쪽대본으로 날라오거든요. 그래서 뭐가 업데이트됐다를 저한테 말을 잘 안 해줘요. 그런 거 해외에서. 그러다 보면 급하게 번역을 하다 보면 분명히 전 버전에서는 이 대사가 있었는데 그 다음 버전에서는 그 단어 하나가 없어졌다거나 대사가 좀 바뀌었다거나 근데 저는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도 있고 막 급하게 하다 보니까 오타도 나오고 이래요. 그래서 오타가 2개 정도 나왔는데 블루레이나 이런 거 하는 업체에 따로 연락을 드려서 수정을 요청을 드렸어요. 나오기 전에 수정을 해주십시오. 지금 해야 돼요. 지금 안 하면 못 고치거든요. 거기도 막 전 세계가 한꺼번에 찍어내고 이래서 블루레이를. 그러니까 번역자로서 할 수 있는 거는 그런 성의 그리고 깨끗하게 반성할 것 그리고 다음에는 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 이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오역은 근절할 수는 없어요. 오역뿐만 아니라 모든 실수에 이후에 할 수 있는 행동의 정석이긴 하네요. 사실 그 방법밖에 없긴 하죠. 그리고 수명을 5년을 줄여서라도 오역을 안 내게 하고 싶다는 말까지 들을 만하게 우리 2개 찾지 맙시다. 여기 계신 분들이라도 네. 아니, 집에 가서 찾는다니까요. 이제 스파이더맨 오타 이렇게. 네, 근데 뭔가 담담하게 말씀하셨지만 진짜 고충이 묻어나는 말들이네요. 그래서 번역을 하신다고 하셨으니 아마 비슷한 고민들 갖고 계실 텐데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시간이 훌쩍 가버렸네요. 그래서 오늘 오신 관객 여러분들께 마지막 인사 한 말씀 해주시고 자리를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끝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자리를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 작품이 대중성이 뛰어난 작품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분명 괜찮은 작품이에요. 분명 괜찮은 작품이고 여러 번 보셔도 지금 해설을 들으시고 영화를 한 번 더 보면 더 감상이 새로운 작품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영화 많이 봐주시고 좋은 소문 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관객분들이랑 마주보고 대화를 하시는 기회가 저한테는 굉장히 귀해요. 귀하고 도움도 많이 되고 영감도 많이 되는 기회인데 다음에도 또 좋은 기회를 GV에서 뵐 수 있으면 좋겠고 저는 글로 그리고 자막으로 좋은 작품으로 또 뵙겠습니다. 좀 조심히 돌아가시고요.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도 관객 여러분들과 만나가는 것이 귀하다는 말로 가능합니다.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